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디자인 3팀의 사무실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차가웠으며 직원들의 타자치는 소리와 간간이 들리는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삭막한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지운 채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한서윤이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니트와 유행이 한참 지난 통 넓은 바지는 그녀의 왜소한 체격을 더욱 볼품없게 만들었고 콧등 위로 흘러내리는 뿔테 안경은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릴 정도로 두꺼워 사람들은 그녀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입사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 내에서 중요한 업무보다는 자질구레한 서류 정리나 커피 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늘어놓거나 불만 섞인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디자인 3팀의 김 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서윤을 호출했는데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러운 어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팀장의 책상 앞으로 걸어갔고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지시를 경청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의 시선은 김 팀장의 모니터 화면에 띄워져 있는 신형 스포츠카의 서스펜션 설계도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서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멍하니 서 있다고 생각했는지 책상을 탕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소리에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서윤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화면 속 설계도면의 오류가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었고 저대로 제작된다면 고속 주행 시 오른쪽 축이 균형을 잃고 붕괴될 것이라는 계산이 순식간에 끝난 상태였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조용히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이 무거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탕비실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주고받는 쑥덕거림이 들려왔는데 그들은 서윤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답답해 보이는 안경을 조롱거리로 삼아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인 미지는 옆자리의 동료에게 서윤이 명문공대를 나왔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의심스럽다며 저런 둔한 감각으로 어떻게 자동차 디자인을 하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며 탕비실 문을 닫았고 커피 머신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음 속에 그들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려 애썼습니다. 사실 서윤에게 태양그룹 입사는 꿈을 펼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피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그녀가 쓴 두꺼운 안경은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본성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가면이자 세상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방어막과도 같았습니다. 탕비실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도심 풍경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윤은 잠시 멍하니 그 흐름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그녀는 저 도로 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하던 밤의 지배자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고 지금은 엔진 오일 냄새 대신 믹스커피 냄새가 배어있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는데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던 손가락은 이제 펜과 키보드만을 두드리며 매끄러워졌지만 혈관 속을 흐르는 기름과도 같은 뜨거운 본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는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쟁반에 담아 다시 사무실로 향했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업무가 시작될 무렵 회사 로비와 주차장이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태양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자 아나무인으로 소문난 최민석,
상무가 본사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룹 내에서도 골칫덩어리로 통했는데 그는 경영 수업보다는 명품 수집과 유흥에 더 관심이 많았고 특히 고가의 슈퍼카를 수집하여 난폭하게 운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김 팀장은 민석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여 팀원들에게 사무실 정리를 지시했고 서윤에게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민석이 타고 올 차량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고 그가 도착하면 짐을 받아오라는 모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채용된 서윤에게 주차 요원이나 수행비서가 할 법한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부당 대우였지만 서윤은 이번에도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습하고 어두웠으며 큐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윤에게는 오히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보다 이 공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VIP 전용 주차구역 앞에 서서 민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멀리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맹수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소리만 듣고도 그 차가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이탈리아산 최고급 슈퍼카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엔진 회전수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튜닝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날렵한 곡선의 붉은색 페라리가 타이어 탓하는 냄새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진입로를 돌아 내려왔고 좁은 주차장 통로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적으로 돌진해왔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차는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달려와서야 급제동을 걸었고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가 멈춘 위치는 서윤의 무릎에서 불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고 놀란 서윤이 뒷걸음질 치다가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또시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위로 열리며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은 최민석이 선글라스를 낀 채 거만하게 내렸는데 그는 넘어진 서윤을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차 범퍼 쪽으로 다가가 혹시라도 흠집이 나지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범퍼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그의 입가에는 경멸 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껌을 짝짝 씹으며 서윤에게 다가와 발끝으로 흩어진 서류들을 툭툭 건드리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고 소리를 질렀고 감히 내 차가 들어오는데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하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더듬거리며 찾았지만 안경알 한쪽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고 그녀는 깨진 안경을 다시 쓰며 죄송하다는 말을 작게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그녀의 사과가 성의 없게 들렸는지 더욱 화를 내며 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고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느냐며 네가 평생 일해도 타이어 한 짝값도 못 갚을 것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민석을 말리거나 서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권력자인 민석의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힘을 풀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여 민석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무표정한 얼굴과 촌스러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갑자기 손을 뻗어 서윤의 안경을 거칠게 벗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남은 한쪽 알마저 산산조각이 났고 서윤의 시야는 흐릿해졌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민석의 형태를 응시했습니다. 민석은 깔깔대며 웃으며 이제야 좀 눈이 보이는 것 같다며 비아냥거렸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밟고 지나가며 내 사실로 커피나 가져오라고 명령하고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석의 수행원들이 뒤따라가며 서윤을 향해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고 서윤은 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서윤은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안경과 짓밟힌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줍는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억눌려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모욕감이라기보다는 오만함에 대한 혐오와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서윤은 깨진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맨눈으로 민석이 세워둔 붉은색 페라리를 바라보았는데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적응되며 차의 세부적인 모습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의 보닛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는데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과열되었던 금속들이 식으면서 내는 미세한 소리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의 손이 본능적으로 차의 팬더 라인을 따라 허공을 훑었고 그녀는 단번에 이 차가 겉모습만 화려할 뿐 내부 밸런스가 심각하게 틀어져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흡기 매니폴드 압력이 불안정해 3단 기어, 변속 타이밍에서 0, 2초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대로 과속하면 코너에서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거야. 서윤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기계와 대화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품에서 작은 펜라이트를 꺼내 차의 하부를 비춰보았고 예상대로 휠 얼라인먼트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석 같은 인간은 차를 그저 자신의 과시용 장난감으로만 여길 뿐 기계가 가진 진정한 가치나 생명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서윤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시 깨진 안경을 꺼내 대충 테이프로 고정하여 얼굴에 썼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흐리멍덩한 회사원 한서윤으로 돌아왔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계속했지만 김 팀장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워진 옷을 보고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서윤은 죄송하다는 말로 상황을 넘겼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퇴근 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 겪은 수모는 그녀가 잊고 지내려 했던 과거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윤은 누구보다 빠르게 짐을 챙겨 회사를 빠져나왔고 지하철을 타고 도시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골목길을 지나 그녀가 도착한 곳은 형제 카센터라는 간판이 걸린 오래된 정비소였는데 셔터가 내려진 그곳은 겉보기에는 폐업한 가게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셔터 귀퉁이의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계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있는 스위치를 올려 조명을 켰고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정비소 한가운데 천막으로 덮여있는 거대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윤은 거추장스러운 회사원 복장을 벗어던지고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질끈 묶고 천막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천막을 걷어내자 검은색 무광으로 도색된 육중한 오토바이 한 대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델이 아니라 서윤이 직접 부품 하나하나를 깎고 조립하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머신, 블랙비스트였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의 차가운 금속 탱크를 어루만지며 오늘 주차장에서 보았던 붉은 페라리의 거만한 엔진 소리를 떠올렸고 민석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공구함을 열어 스패너를 집어들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어있던 그녀의 근육들이 기억을 되살리며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진짜 속도가 뭔지, 진짜 기계가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녀의 혼잣말이 텅 빈 정비소에 울려 퍼졌고 서윤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묵묵히 정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소음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정비소 안에서는 복수를 위한, 아니 정의를 증명하기 위한 엔진의 심장 박동을 깨우는 작업이 은밀하고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은 더 이상 흐릿한 안경 뒤에 숨은 겁쟁이의 눈이 아니었고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끊임없이 흐르는 차량의 불빛으로 낮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짙은 어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난 외곽 도로는 늦은 시각이라 차량 통행이 드물어 폭주족들이 스피드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변모해 있었고 그곳의 정막을 깨는 것은 날카로운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붉은색 페라리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며 최고 속도를 갱신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모델 지망생 여자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규정 속도를 훌쩍 넘겨 위험 수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민석에게 법규 따위는 자신을 옥죄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했으며 오로지 엑셀을 밟는 발끝에 짜릿한 감각만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민석은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진입하던 낡은 1톤 화물 트럭 한 대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페라리의 진로를 막아섰고 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를 긁어댔지만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페라리의 측면이 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트럭은 몇 바퀴를 구르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고 적재함에 실려있던 과일 상자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와 으깨지며 처참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깨진 유리 파편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도로 위에 흩뿌려져 있었는데 민석은 터진 에어백을 거칠게 밀어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기보다는 찌그러진 페라리의 범퍼와 긁힌 도장면을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전복된 트럭의 운전석에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노인이 끼어 있었는데 그는 서윤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인 박동수였습니다. 민석은 트럭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이 받자마자 사고 처리를 지시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몇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사고 현장에 미끄러지듯 도착했고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성들이 내려 민석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능숙한 솜씨로 현장을 통제하며 지나가는 차량들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거나 촬영하지 못하도록 시야를 차단했고 구급차보다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가 민석의 페라리를 신속하게 싣고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에서 민석의 비서실장은 경찰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박동수는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나갔지만 가해자인 민석은 이미 다른 차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정비소 한 구석에서 오토바이의 엔진 밸브 간극을 조정하고 있었는데 기름때가 묻은 그녀의 손은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던 정비소의 정적을 깨고 작업대 위에 올려둔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동수가 일하는 운송회사의 사장이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는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떨어뜨릴 뻔했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병원 위치를 물었습니다. 서윤은 작업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헬멧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와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고아나 다름없던 서윤을 거두어 기술을 가르쳐주고 친딸처럼 돌봐준 유일한 가족이자 스승이었기에 그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서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밤거리를 질주하며 제발 큰 부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헬멧 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박동수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고 서유는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박동수의 이름을 확인한 그녀는 수술실 앞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관 2명이 수첩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색 등이 켜진 문을 바라보며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경찰관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그녀의 귀를 찔러왔습니다. 경찰관들은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다가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벌떡 일어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따지듯 물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절박함과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평생 운전을 업으로 삼아온 베테랑이었고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신호 위반이나 과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서윤의 남루한 차림새와 기름때 묻은 손을 훑어보며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가 이미 끝났다며 그녀를 귀찮은 민원인 취급했습니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피해 차량도 없고 단독 사고이니 보험 처리나 알아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나오자 서윤은 경찰관들을 뒤로하고 의사에게 달려가 박동수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 심하고 장기 손상이 커서 오늘 밤이 고비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서서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깊은 충격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사고가 단순한 졸음운전이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경찰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나와 사고 현장으로 향했는데 이미 현장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핏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바닥에는 급제동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서윤은 쪼그리고 앉아 그 흔적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트럭의 얇은 타이어 자국과는 확연히 다른 광폭 타이어의 흔적이 교차로 중앙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고 그 궤적은 명백히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은 모양새였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아주 작은 붉은색 플라스틱 조각을 발견하고 집어들었는데 그것은 일반 차량의 부품이 아니라 고급 스포츠카의 범퍼 파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회사 주차장에서 보았던 최민석의 붉은색 페라리와 그가 보였던 아나무인적인 태도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들었던 불안정한 엔진 소리와 튜닝 상태,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는 광폭 타이어의 스키드 마크는 모든 증거가 최민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지만 그녀는 소리 지르거나 울부짖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도심의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은 돈과 권력 앞에서 무력했고 진실은 조작되었지만 기계가 남긴 흔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그녀의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는데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최민석 상무가 어젯밤에 새 차를 뽑았다거나 어디서 놀았다는 둥의 가십거리를 떠들고 있었고 서윤은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경청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윤은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민석의 전용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고 경비원들의 대화를 통해 그의 차가 정비소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확신을 굳혔고 이제는 증거를 찾아내어 그 오만한 살인 미수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의 방식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유는 퇴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중환자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박동수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박동수에게 소리 없는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짓밟힌 자존심과 정의를 되찾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병원 로비 TV에서는 태양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회장의 얼굴은 서윤에게 역겨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과거에 알던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고스트라이더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허름한 정비소로 돌아와 블랙비스트의 덮개를 걷어냈는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오토바이의 헤드라이트는 마치 깨어난 맹수의 눈처럼 서늘했습니다. 서윤은 작업대 위에 놓인 붉은색 페라리 파편을 오토바이의 계기판 옆에 테이프로 붙여놓으며 그것을 복수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겁쟁이 엔지니어 한서윤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분노로 무장한 심판자만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공구함을 열어 오토바이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부품들을 꺼내놓기 시작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정비소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다시 찾았는데 그녀의 목적은 사고 당시를 비추고 있었을지 모르는 외부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서윤이 정중하게 부탁하자 처음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서윤이 사고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인은 이미 누군가가 다녀갔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영상 기록 장치는 고장이 나서 녹화된 것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서윤을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서윤은 쫓겨나듯 거리로 나왔지만 편의점 주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떨리는 손끝에서 이미 최민석의 하수인들이 손을 썼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편의점 골목을 빠져나오려 할 때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2명이 길을 막아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로고가 작게 박힌 배지를 재킷깃에 달고 있었는데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는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그들의 관절을 꺾고 제압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지만 겉으로는 겁에 질린 회사원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저 회사에 지각할까봐 지름길을 찾고 있었다고 둘러대며 두꺼운 안경을 고쳤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소심하고 힘없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은 서윤의 촌스러운 행색과 겁먹은 표정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비키라고 손짓했고 서윤은 연신 허리를 굽혀 사과하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빠른 걸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안전한 대로변에 도착해서야 서윤은 굽혔던 허리를 펴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법과 공권력은 이미 자본에 의해 매수되었고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의 철옹성을 뚫을 수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박동수 아저씨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만든 규칙이 아닌 그녀 자신이 지배했던 세계의 방식대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병가를 낸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고는 망설임 없이 발길을 돌려 도심 외곽의 폐쇄된 창고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공장지대, 깊숙한 곳에 위치한 허름한 창고는 서윤이 과거의 영광과 함께 봉인해 두었던 비밀기지였는데 녹슨 철문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바지 주머니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물쇠를 열고 삐걱거리는 문을 밀어젖히자 잡잡한 먼지 냄새와 섞인 짙은 휘발유 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공간은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하나둘씩 깜빡이며 모습을 드러냈고 벽면 가득 걸려있는 각종 공구와 타이어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서울의 밤거리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라이더 고스트가 탄생하고
휴식을 취하던 성소였지만 지금은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창고 한가운데 놓인 덮개를 걷어내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바이크 블랙 비스트를 마주했는데 무광 검정의 차체는 여전히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공구함에서 렌치를 꺼내 들었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이크를 분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예리하고 신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엔진을 깨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심장을 다시 이식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엔진 오일을 모두 빼내고 굳어버린 피스톤을 분해하여 하나하나 닦아냈으며 마모된 부품들은 창고 구석에 쌓아둔 예비 부품들 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것들로 교체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서유는 기계와의 대화에 몰입했고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엔진 출력을 30%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 실린더 헤드를 정밀하게 가공하고 압축비를 조절하여 폭발적인 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튜닝했습니다. 최민석의 페라리가 가진 12기통 엔진의 막강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게 대비 출력이 월등히 높은 바이크의 이점을 극대화해야만 했습니다. 서유는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들을 모두 제거하고 탄소 섬유로 제작된 카울을 장착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고 밖에서는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의 귀에는 오직 렌치가 볼트를 조이는 소리와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여 고속 코너링에서도 바퀴가 노면을 놓치지 않도록 세팅했고 브레이크 패드는 레이싱 전용의 고성능 제품으로 교체하여 제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조립이 끝나고 서유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완성된 블랙 피스트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난 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슈트를 꺼내 입고 헬멧을 집어들었는데 헬멧의 바이저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스크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헬멧을 쓰기 전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을 벗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소심한 회사원 한서윤이 아니었습니다. 안경 자국이 선명한 콧날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굳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머리에 쓰고 턱끈을 단단히 조여맸으며 장갑을 끼고 바이크에 올라타 키를 꽂고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굉음과 함께 엔진이 깨어났고 배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꽃은 어두운 창고 안을 일순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엔진 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고 강력했고 서유는 스로틀을 감아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며 기계의 심장 박동과 자신의 심장 박동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녀는 클러치를 잡고 기어를 1단에 넣은 뒤 천천히 창고 문을 나서 밤거리로 나갔는데 차가운 밤 공기가 슈트 사이로 스며들며 전신의 감각을 깨웠습니다.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서유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높이며 바이크의 상태를 점검했는데 핸들로 전해지는 진동과 타이어의 접지력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헬멧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속도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켜보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뒤로 물러나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유는 과거 자신이 지배했던 북악 스카이웨이 코스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은 구불구불한 코너가 이어지는 난코스로 라이더들의 성지이자 무덤으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너에 진입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늦게 잡고 과감하게 차체를 기울여 아스팔트에 무릎이 닿을 듯한 각도로 코너를 공략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노면을 움켜쥐었고 서유는 원심력을 온몸으로 버텨내며 코너를 빠져나와 다시 스로틀을 비틀어 가속했습니다. 그녀의 라이딩 실력은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롭고 과감했으며 과거보다 더욱 정교해진 테크닉은 그녀가 단순한 폭주족이 아닌 진정한 레이서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휴게소에는 이미 몇몇 라이더들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굉음을 내며 나타난 정체불명의 검은색 바이크를 보고 모두 입을 다물고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헬멧을 벗지 않고 잠시 정차하여 엔진의 열기를 식히며 계기판의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바이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기괴할 정도로 개조된 엔진룸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감히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전설로만 전해지던 고스트라이더가 돌아온 것 같다는 말을 속삭였고 그 말은 순식간에 무리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유는 다시 시동을 걸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공략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최민석의 페라리가 이 코스에서 보일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하며 그를 어떻게 요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페라리의 출력이 앞설지 모르지만 연속되는 코너와 내리막길에서는 가벼운 차체와 서윤의 기술이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로 위의 모든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입력하며 승리를 위한 최적의 레코드 라인을 그려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윤은 바이크를 다시 창고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는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꺼운 안경을 쓰고 헐렁한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근육들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서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업무를 하는 대신 태양그룹의 사내 인트라넷을 해킹하여 최민석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주말 밤 북악산에서 비공식적인 레이싱 이벤트가 열린다는 정보가 떠 있었고 주최자는 다름 아닌 최민석이었습니다. 서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화면을 닫았고 동료 직원들이 다가오자 다시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서류 정리를 하는 척했습니다. 김 팀장이 다가와 어제 주차장 일로 민석 상무가 불쾌했다며 심할서를 쓰라고 소리쳤지만 서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심할서의 빈 종이에 반성문 대신 최민석의 페라리를 박살낼 설계도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남은 것은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유는 병원에 들러 박동수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박동수의 거친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그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길고 짙게 드리워져 다가올 어둠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주머니 속의 바이크 키를 만지작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군중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주말 밤의 북악 스카이웨이는 평범한 드라이브 코스가 아니라 부유층 자제들의 은밀하고 위험한 놀이터로 변해 있었는데 그곳은 고성능 슈퍼카들의 굉음과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흥분에 취한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들이 그 사이를 오가며 샴페인을 터뜨리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민석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붉은색 페라리 보닛 위에 걸터 앉아 주변 사람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아부하는 무리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며칠 전의 사고는 까맣게 잊은 듯 오직 오늘 밤에 레이스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광기와 오만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탈리아 본사에서 특별히 공수한 부품으로 튜닝을 마쳤다고 자랑했는데 그는 엔진 출력과 토크 수치를 읊어대며 이 차를 따라올 머신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주변의 추종자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민석을 지켜세웠고 민석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흔들며 오늘 우승 상금으로 내걸겠다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승부욕과 자존심을 자극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는 충분했기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통제하고 불법 레이싱을 준비하며 경찰의 단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는데, 이는 태양그룹의 막강한 뒷배가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부터 묵직하고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슈퍼카들의 배기음과는 전혀 다른 야수와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둠 속에서 검은색 물체가 빠르게 산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찌르듯이 강렬하게 비추더니 육중한 차체를 가진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광장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무광 검정색으로 도색된 그 바이크는 곳곳에 용접 자국과 거친 마감 처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기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극한의 성능을 위해 개조된 괴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크의 엔진이 꺼지자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라이더는 헬멧을 쓴 채 아무 말 없이 민석의 페라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무대를 망친 불청객의 등장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서 내려와 바이크 쪽으로 다가갔고, 그의 뒤를 따라 건장한 수행원들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석은 바이크의 허름한 외관을 훑어보며 피자 배달 왔냐고 비아냥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폭소를 터뜨리며 라이더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는 미동도 하지 않고 헬멧 너머의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을 쏘아보고 있었으며, 그 침묵은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더가 천천히 바이크에서 내리자 헐렁한 라이딩 슈트 때문에 체구가 작아 보였는데, 민석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당장 내 구역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헬멧 속에서 기계음이 섞인 듯한 낮고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민석의 귀에 박혔습니다. 라이더는 자신과 레이스를 해서 이기면 이 바이크와 자신의 목숨을 주겠지만, 만약 자신이 이기면 민석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자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석은 뜬금없는 소리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박장대소하며 미친놈 취급을 했지만, 라이더는 흔들리지 않고 태양그룹 후계자가 고작 오토바이 한 대가 무서워 도망치는 거냐고 도발했습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진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라이더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라이더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소리치며, 대신 자신이 이기면 내 놈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헬멧을 벗겨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상치 못한 빅매치 성사에 환호성을 질렀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에서 목숨을 건 결투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비서에게 출발 신호를 준비시키라고 명령했고, 라이더는 묵묵히 다시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대의 머신이 출발선에 나란히 서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매끄러운 붉은색 페라리와 투박한 검은색 바이크의 대비는 마치 미녀와 야수를 연상케 했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내리고 라이더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날리며 여유를 부렸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압감에 압도되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서유는 헬멧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있었고,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를 알리는 미녀가 깃발을 들고 도로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엔진 소리가 더욱 커지며 지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클러치 레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엔진의 회전수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했고, 타이어가 노면을 움켜쥐는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레이스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전쟁임을 되새기며 민석의 페라리를
반드시 꺾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깃발이 내려가는 순간 두 대의 머신은 총알처럼 튀어나갔고 엄청난 배기음과 함께 타이어 타는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초반 가속에서는 예상대로 페라리의 압도적인 출력이 바이크를 앞서 나갔고 민석은 100미러로 멀어지는 바이크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선 구간이 길게 뻗은 초입부에서 페라리는 시속 200km를 순식간에 돌파하며 격차를 벌렸고 관중들은 역시나 슈퍼카의 승리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상체를 연료 탱크에 바짝 붙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묵묵히 페라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진정한 승부처는 직선이 아니라 연속되는 헤어핀 코너와 급경사 구간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완만한 코너가 나타나자 민석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지만 서윤은 오히려 스로틀을 감으며 속도를 유지한 채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바이크가 지면과 거의 수평이 될 정도로 기울어지며 코너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서윤의 무릎 보호대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좁혀지자 민석은 백미러를 보며 기겁했고 서윤은 페라리의 바로 뒤쪽까지 따라붙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하여 차체를 좌우로 흔들며 진로를 방해하려 했지만 서윤은 마치 그림자처럼 페라리의 움직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코너가 반복될수록 서윤의 바이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롭게 도로를 누볐고 민석의 페라리는 무거운 차체 때문에 거동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코너 진입 직전에 늦게 브레이크를 잡는 레이트 브레이킹 기술을 사용하여 민석의 허를 찔렀고 탈출 구간에서는 바이크 특유의 가속력을 이용하여 틈을 노렸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욕설을 퍼부었고 무전기를 통해 미리 심어둔 부하들에게 작전을 실행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은 앞서가는 페라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더욱 경계를 강화했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로 중간 지점에 대기하고 있던 민석의 일당들이 주행 중인 서윤을 향해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시야를 방해했고 동시에 도로 위에 압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찌르는 빛에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기억 속에 저장된 코스맵을 떠올리며 감각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바이크를 들어 올려 압정이 뿌려진 구간을 점프하듯 통과했고 착지와 동시에 다시 가속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로 서윤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레이스는 중반을 넘어 가장 위험한 내리막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서윤은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그녀는 헬멧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만을 들으며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고 페라리의 배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얼굴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바짝 추격했습니다. 민석은 이대로 잡힐 수 없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였고 차체가 좌우로 휘청거리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이크의 엑셀을 끝까지 비틀어 페라리의 옆으로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고 두 운전자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교차했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대의 머신이 뿜어내는 굉음은 마치 산 전체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맹수들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최민석은 자신의 페라리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붙는 검은색 바이크의 존재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힐끔거리는 눈으로 백미러를 확인하며 욕설을 퍼부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 미끄러질 지경이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결코 속도를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직선 구간에서 페라리의 압도적인 마력을 이용해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서윤의 바이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슬립스트림을 이용해 공기 저항을 줄이며 끈질기게 추격해왔습니다. 서윤은 헬멧 속에서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를 들으며 오직 앞서가는 페라리의 붉은색 테일램프 잔상만을 쫓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체 시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페라리가 코너에 진입할 때마다 타이어가 노면을 놓치지 않으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민석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바이크 블랙비스트가 한계치에 다다라 엔진이 과열되고 있음을 허벅지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를 통해 감지했지만, 지금 멈춘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스로틀을 더욱 세게 비틀었습니다. 그녀는 코너의 안쪽을 파고들며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이동시켰고, 무릎 보호대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튀기는 불꽃은 밤거리를 수놓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정정당당한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열한 수를 쓰기로 작정했는데, 그는 미리 매수해둔 폭주족들에게 무전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도로의 중간 지점인 팔각정, 휴게소 근처 어둠 속에서 갑자기 개조된 오토바이 3대가 튀어나와 서윤의 진로를 막아서며 위협적인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서윤을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내려 했고, 서윤은 앞뒤로 포위된 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의 패턴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단순히 속도만 즐길 줄 아는 양아치들에 불과했기에 진정한 레이서의 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급격한 헤어핀 코너가 나타나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는 척하며 속도를 줄였다가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순식간에 기어를 낮추고 엔진 브레이크와 함께 엑셀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바이크는 앞바퀴가 들릴 듯한 윌리 동작으로 솟구쳐 오르며 가장 안쪽의 좁은 틈을 파고들었고, 당황한 폭주족들은 서로 엉키며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뒤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페라리를 향해 돌진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하수인들이 처참하게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는 조수석에 있던 빈 샴페인 병과 잡동사니들을 창밖으로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에서 날아오는 물체들은 마치 포탄과도 같은 위력을 지니고 있었고, 서윤은 날아오는 파편들을 피하기 위해 고개에 가까운 주행을 해야 했습니다. 샴페인 병 하나가 서윤의 헬멧 바이저를 스치고 지나가며 캉하는 소리와 함께 바이저에 거미줄 같은 금을 만들었고, 시야가 급격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윤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한 손으로 바이저를 뜯어내버렸는데, 날카로운 밤바람이 무방비 상태인 그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헬멧 안쪽에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더 심하게 느꼈고, 눈물이 맺혀 시야가 흐려졌지만 감각만으로 도로의 흐름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안경은 땀과 습기로 인해 뿌옇게 변해가고 있었고, 콧등에서 자꾸만 흘러내려 주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지금 안경을 벗을 여유조차 없었기에 고개를 숙여 바람을 피하며 페라리의 배기음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민석은 서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 승부처인 내리막 연속 코너 구간으로 진입했고, 여기서 승부를 결정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가드레일 너머는 천길 낭떠러지인 데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낮에도 사고가 빈번한 죽음의 코스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차가 가진 최신 전자제어 장치들을 믿고 무리하게 코너를 공략했지만 타이어의 접지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차체가 요동치며 미끄러질 때마다 전자장비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윤을 따돌리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서윤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페라리의 움직임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감지했고, 기계적인 성능보다 드라이버의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은 바이크와 한몸이 되어 코너의 리듬을 탔는데, 그녀는 브레이킹 포인트를 극한으로 늦추어 페라리와의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그녀의 헬멧이
아스팔트에 닿을 듯 말 듯한 아슬아슬한 각도가 연출되었고 타이어는 비명 대신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도로를 움켜쥐었습니다. 민석은 백미러에 비친 서윤의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쫓아온 사신처럼 느껴졌고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코너 진입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차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 현상을 일으키자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쪽 라인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대의 머신은 좁은 코너에서 나란히 달리며 측면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 금속과 금속이 스칠 듯한 거리에서 불꽃 튀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석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으며 핸들을 꺾어 서윤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서윤은 민첩하게 브레이크와 엑셀을 조작하며 그의 공격을 회피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더러운 플레이에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며 그가 스스로 자멸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열기가 다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코스는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불리는 자살 코너였는데 이곳은 급격한 내리막과 함께 180도 가까이 꺾이는 헤어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 코너를 빠져나가면 바로 결승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승부수로 서윤을 낭떠러지 쪽으로 몰아붙여 추락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코너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깥쪽 라인을 선점하여 안쪽에서 들어오는 서윤의 진로를 완벽하게 차단하려 했습니다. 서윤은 민석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스로틀을 더 감아 가속하는 미친 짓을 감행했습니다. 관중들은 드론으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며 두 사람이 모두 미쳤다고 소리쳤고 곧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코너 입구에 다다르자 기어를 순식간에 2단까지 내리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드리프트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바이크의 뒷바퀴가 연기를 내뿜으며 옆으로 미끄러졌고 차체는 진행 방향과 90도로 꺾인 채 코너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민석은 서윤의 기이한 움직임에 당황하여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쳤고 페라리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순간 서윤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바이크를 제어하고 있었지만 흐르는 땀과 콧등에서 춤추는 안경 때문에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빌어먹을 안경이 자신의 족쇄이자 과거의 굴레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이것을 벗어던져야 할 때가 왔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코너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순간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서윤의 손은 핸들에서 잠시 떨어져 헬멧 안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의 페라리가 굉음을 내며 코너의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듯 위태롭게 돌아나가는 동안 서윤은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윤의 바이크 블랙 비스트는 한계 상황에서도 주인의 의지를 읽은 듯 끈질기게 버텨주었고 엔진은 터질 듯한 고음을 내지르며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새겨졌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와 매연이 진동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코너가 눈앞에 다가왔고 그곳은 승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좁고 가파른 길목이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전방을 주시하며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가 어지럽게 교차하며 춤을 추었고 그 뒤로 들려오는 엔진 소리는 점차 비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 대신 전율을 느끼며 코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엔진의 피스톤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북악산의 도로는 두 야수의 마지막 혈투장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의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 불리는 죽음의 헤어핀 코너가 눈앞에 다가오자 최민석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스티어링 휠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안쪽 라인을 파고들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차체를 도로 안쪽 벽으로 바짝 붙였고 서윤을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작정으로 차선을 완전히 틀어막았습니다. 붉은색 페라리는 굉음을 내지르며 코너의 입구를 장악했고 민석은 백미러를 통해 서윤이 당황하여 급제동을 걸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속도를 줄이는 대신 기어를 낮추며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녀의 바이크는 맹수가 도약하기 직전처럼 차체를 낮게 깔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헬멧 안은 땀과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콧등으로 흘러내린 안경은 시야를 가리는 가장 큰 방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올라 뿌옇게 흐려진 렌즈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왜곡되고 불분명하여 찰나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이 순간에 그녀를 옥죄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 답답한 안경이 자신이 그동안 세상의 편견과 시선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감옥이자 거짓된 껍데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흐릿한 세상 뒤에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강렬한 충동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고 서윤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을 헬멧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윤은 거칠게 안경을 벗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봉인되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안경이 사라진 그녀의 맨눈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거나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서늘하고 예리한 고스트라이더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세상이 초고화질 영상처럼 선명해지자 서윤의 눈에는 민석이 막아선 도로 대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옆의 경사진 언덕이 새로운 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주행할 수 없는 험한 비탈길이었지만 각성한 서윤에게 그곳은 승리를 위한 유일한 활주로이자 도약대였습니다. 민석은 서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벽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미친 여자가 스스로 자살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블랙비스트는 도로를 벗어나 가파른 흙비탈을 타고 오르며 중력을 거스르는 기이한 움직임을 보였고 타이어가 흙과 자갈을 튀기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서윤은 스로틀을 끝까지 감아 엔진의 출력을 폭발시켰고 육중한 바이크는 마치 날개를 단 듯 밤하늘을 가르며 민석의 페라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석은 머리 위에서 들려오는 천둥 같은 굉음에 놀라 고개를 들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공에 뜬 서윤의 바이크는 우아하면서도 위협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시선은 정확하게 페라리의 보닛 중앙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공중에서 차체의 균형을 잡으며 착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스펜션을 늘렸고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독수리처럼 매서웠습니다. 민석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검은 물체가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서윤의 바이크 앞바퀴가 페라리의 붉은색 보닛을 그대로 내리찍었고 강철과 탄소 섬유가 찌그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협곡을 울렸습니다. 육중한 바이크의 무게와 낙하 속도가 더해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여 잘 빠진 슈퍼카의 앞부분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고 그 힘은 질주하던 페라리를 강제로 멈춰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앞바퀴로 보닛을 짓누른 상태에서 강력한 브레이킹을 걸어 바이크가 튕겨나가는 것을 막았고 뒷바퀴는 허공에 들린 채 균형을 유지하는 잭나이프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페라리는 엄청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마찰음을 내며 낭떠러지 바로 앞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자욱한 타이어 연기와 라디에이터가 터져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사이로 서윤은 바이크 위에 우뚝 선 채 민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갇힌 민석은 눈앞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바이크 바퀴와 그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게 웃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비겁한 겁쟁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헬멧의 턱끈을 풀고 헬멧을 벗었는데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흩날리며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차갑도록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경 자국이 선명한 콧날을 찡그리며 바이크의 엑셀을 한 번 더 붕 하고 감았는데 그 소리는 민석에게 마치 지옥의 사자가 보내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드론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숨을 죽인 채 침묵에 빠졌고 화면 속에 잡힌 비현실적인 장면에 압도되어 환호성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던 낡은 오토바이가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제압하고 짓밟아버린 그 장면은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서유는 바이크에서 내려 보닛 위로 올라섰는데 찌그러진 페라리의 철판이 비명을 지르며 더 깊이 내려앉았고 민석은 유리가 깨질까봐 두려워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쳤고 강화 유리에 금이 가며 민석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유는 깨진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민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는데 민석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딸려 나왔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속도야. 서윤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민석의 귓가에 박혔고 그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석을 차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서지도 못한 채 기어다니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이 무모하고도 통쾌한 레이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다시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엔진의 진동을 느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더 이상 흐릿한 안경 렌즈가 없었고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되찾은 자유이자 진실의 빛이었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자랑이던 페라리가 고철 덩어리가 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했고 자신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서유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소형 녹음기를 꺼내 민석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는데 거기에는 민석이 공포에 질려 내뱉은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고 오만한 권력자가 무릎 꿇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이 산 아래에서부터 번쩍이며 올라오자 서윤은 헬멧을 바이크 핸들에 걸어두고 맨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숨을 필요도 도망칠 이유도 없었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정의를 요구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찌그러진 페라리와 그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블랙 비스트의 모습은 마치 승리의 여신이 세운 동상처럼 웅장했고 그날 밤 북악산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로 각인되었습니다. 서유는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북악 스카이웨이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는 터져버린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수증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그 사이로 찌그러진 붉은색 페라리와 그 위를 짓누르고 있는 육중한 블랙 비스트의 형상은 마치 현대 미술작품처럼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종이장처럼 구겨진 보닛 아래 운전석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명품 정장은 식은땀과 공포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고만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그는 입술을 달싹거리며 알 수 없는 신음만 흘려대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평생 누려왔던 권력과 오만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서유는
바이크 위에서 내려와 천천히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웠는데 밤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안경을 벗어던진 맨 얼굴은 조명탄 불빛 아래서 비장미가 흐르는 여전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짓밟힌 페라리의 보닛을 군화발로 툭툭 치며 민석을 내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정적을 깨고 멀리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경찰차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군대라도 출동하는 듯한 대규모의 행렬임을 짐작해 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레이스 시작 전에 익명의 제보자로 가장하여 경찰청 본청과 언론사들의 북악산 불법 레이싱과 뺑소니 용의자의 위치를 알리는 구체적인 정보를 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드론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공에서 촬영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었기에 경찰들도 더 이상 재벌가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차들은 순식간에 도로를 봉쇄하고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달려나왔는데 그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경찰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어 애처롭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이 페라리를 에워싸고 구조장비를 동원하여 찌그러진 문을 억지로 열자 민석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기어 나왔는데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네 발로 기어 경찰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저 미친 여자가 오토바이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주장은 이미 드론 영상과 수많은 목격자에 의해 설득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오히려 서윤은 팔짱을 낀 채 당당한 자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몰려든 갤러리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석의 추태를 촬영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황급히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그의 일그러진 표정과 비겁한 행동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태양그룹 최민석의 이름으로 도배되고 있었습니다. 형사 반장이 다가와 민석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민석은 반장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너희들은 다 옷을 벗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서윤은 그 꼴을 더 이상 봐주기 힘들다는 듯 앞으로 걸어나갔는데 경찰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를 통해 민석이 사고 직후 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던 통화 내용과 레이스 도중 공포에 질려 내뱉었던 뺑소니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늙은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트럭이 내 앞길을 막지만 않았어도 그냥 지나갔을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민석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변에 있던 경찰들과 구경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민석의 변명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형사반장은 굳은 표정으로 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항하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형사들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안 놔. 내가 태양그룹 후계자야.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민석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고 그가 자랑하던 재벌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진 껌딱지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끌려가는 민석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바로 너 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의 의지야. 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석은 서윤을 노려보며 죽일 듯이 으르렁거렸지만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고 닫힌 차문 너머로 그의 절규는 묵살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서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서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바이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서윤의 얼굴을 알아보고 저 사람 태양그룹 디자인팀 한서윤 대리 아니야 라고 외쳤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회사에서 존재감 없이 구석에 박혀있던 촌스러운 안경잡이 여직원이 바로 전설의 라이더 고스트였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쓰고 있던 두꺼운 안경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음을 깨닫고 그녀의 이중생활과 반전 매력에 열광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당당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녀의 눈빛은 회사에서의 주눅든 모습이 아닌 정의를 구현한 영웅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는데 그 굉음은 마치 승리의 나팔소리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최민석의 구속 소식과 한서윤의 활약상으로 발칵 뒤집혔는데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 일면은 찌그러진 페라리와 그 위에 올라선 바이크의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아들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태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여 뺑소니 사고 은폐에 가담한 임직원들과 매수된 경찰 관계자들을 줄줄이 체포했고 썩어빠진 환부는 도려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박동수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서윤은 병실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동수는 서윤의 손등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고맙다고 말했고 서윤은 이제 다 끝났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서윤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김 팀장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은 그녀를 붙잡으며 영웅 대접을 해주려 했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깨진 안경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직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서윤은 정비소로 향해 블랙피스트를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직원도 숨어 지내는 유령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윤은 다시 바이크를 몰고 한강변으로 나갔는데 강바람이 시원하게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헬멧을 쓰지 않고 바람을 맞으며 달렸는데 가로등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안경 뒤에 숨어 세상을 흐릿하게 보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두 눈으로 똑바로 세상을 마주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엑셀을 당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타이어 자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태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스캔들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최민석의 몰락은 재벌가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민석의 재판 과정과 태양그룹의 경영 쇄신안이 보도되었고 그를 심판대에 세운 미스터리한 여성 라이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었던 한서윤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를 둔 채 조용히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언론사들의 끈질긴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의 레이스는 영웅이 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었기에 그녀는 그 기억을 명예로운 훈장이 아닌 치열했던 삶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기를 원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 태양그룹 본사로 출근했는데 예전에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기의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평소 그녀를 무시하고 괄시하던 김 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서 커피를 타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비굴하게 변해버린 태도는 서윤에게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을 안겨주었으며 권력과 힘의 논리에 따라 쉽게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서윤은 김 팀장이 건넨 커피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책상 위에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올려놓았는데 그 종이 한 장은 그녀가 이 거대하고 차가운 조직과 영원히 작별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개인 물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오기 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여분의 두꺼운 뿔테 안경을 꺼내 책상 한가운데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경은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세상의 편견에 순응하며 살았던 나약한 한서윤의 상징이자 껍데기였기에 그녀는 미련 없이 그것을 그곳에 버려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안경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지만 서윤의 눈은 더 이상 그 렌즈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듯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문을 나서자 등 뒤에서 직원들의 탄식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윤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당당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서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실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박동수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사고 당시에 위중했던 상태를 생각하면 기적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고 서윤을 보자마자 고생했다며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는 서윤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보다는 대견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으며 네가 가진 재능은 좁은 사무실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빛나는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서윤은 동수에게 이제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변에 S.E. 모터스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정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고 홍보 전단지 하나 돌리지 않은 소박한 가게였지만 아름아름 찾아온 바이크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실력 있는 미케닉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서윤은 예전의 촌스러운 회사원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눈빛으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계와 대화하는 프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손님들은 그녀가 과거에 그 전설적인 고스트 라이더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그녀의 정비 실력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튜닝된 바이크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비소 마당으로 들어왔는데 헬멧을 벗은 젊은 청년은 바이크의 엔진 부조화 문제로 여러 센터를 전전하다가 이곳을 추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바이크의 상태를 점검하더니 단 몇 번의 스로틀 조작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청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공구를 들고 능숙하게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청년은 혹시 예전에 북악산에서 페라리를 이긴 그분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손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빙긋이 웃으며 글쎄요. 세상에 오토바이 타는 여자가 한둘인가요? 라고 가볍게 넘기며 다시 작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녀에게 과거의 영광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기계를 완벽하게 고쳐내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셔터를 내린 서윤은 정비소 한 구석에 세워진 자신의 에마 블랙비스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칠흑 같은 무광의 차체는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복수의 도구가 아닌 그녀의 자유를 위한 날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유는 작업복을 벗고 라이딩 슈트로 갈아입은 뒤 헬멧을 집어들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기 위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비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세상의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도로는 끝없이 펼쳐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바이크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엔진은 기분 좋은 진동과 함께 힘찬 포유를 내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헬멧에 바이저를 내리며 심호흡을 했고 스로틀을 감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전율을 만끽하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그녀를 가로막는 편견도, 억압하는 권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이크가 속도를 높이며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가자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휘감았고 서유는 헬멧 속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그곳에 모두 털어버렸고 오직 앞을 향해 뻗어있는 길만을 응시했습니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한서윤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양은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경 뒤에 숨은 유령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 끝없는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